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유변학을 강의하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 이 강의 제목은 유변학을 왜 배우는가, 그리고 가공의 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배우는지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어, 유변학을 기기 분석 툴로 이용할 수 있어요. 분자 구조를 좀 간단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최종 결국 우리가 고분자를 배우는 이유는 고분자로 비닐, 컵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그렇게 상품을 만드는 과정을 공정이라고 그러죠. 가공이라고 그러죠. 가공 공정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최적화하는 데 쓸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 프로덕트, 어, 상품의 물성을 측정 혹은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유변학을 배웁니다. 네, 저번 시간 강의에 어, 유변학의 정의를 한번 다시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변학은 소재, 특히 고분자 소재의 변형 혹은 흐름에 대해서 어떤 기계적 반응을 보이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는 고분자, raw material, 원자재를 가공해서 파이널 프로덕트를 얻고 최종 상품 파이널 프로덕트는 원재료의 특성, 고분자의 분자량이나 분자량 분포 등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가공을 어떻게 했느냐. 원자재가 똑같더라도 몇 도에서 가공했는지 압력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 최종 상품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고, 가공이 잘 되냐 안 되냐, 용이하냐 용이하지 않냐는 원자재의 영향을 받겠죠. 원재료의 점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가공이 어렵습니다. 가령 수타면을 만드는 것도 고분자 가공인데요. 반죽이 고분자 소재니까요. 점도가 적당해야 당길 수가 있어서 잘 늘어나고 너무 낮으면 쭉 그냥 바닥에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원하는 면을 얻으려면 점도가 적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재료, 가공, 최종 상품 이 세 가지 측면이 서로 상보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세 개를 이어주는 것이 징검다리가 어, 이제 유변학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 분석 측면에서 원재료의 분자량 분포 가교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변학으로. 그리고 가공 조건은 당연히 점도와 그거에 대한 점탄성 특성은 유변학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종 물질의 물성도 유변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특히 요즘에는 유변학이 매우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 소재 그 재료의 그 물성 측정에 있어서 자가치유라든지 바이오 소재에서 유변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원재료의 기기 분석적 측면, 어, 원재료의 어, 분자량 분포, 가교도, 분자 구조, 어, 그리고 얼마나 균질기인지, 호모지니어스한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점도와 그런 것들이 가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원재료의 기기 분석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NMR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고 GPC로 분자량과 분자량 분포를 측정하면 되는데 왜 점도나 점탄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하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폴리스타이렌 이런 것들은 용매에 잘 녹고 열에도 잘 녹아서 GPC도 잘 찍을 수 있고 그런데 NMR도 찍기 유리한데 생각보다 산업계에서 용매에 녹는 고분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EP, PET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량만 겨우 용해되거나 매우 톡식한 용매에
고온에서 녹기 때문에 GPC나 NMR 측정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말디토프라는 절대 분자량 측정 메스 장비가 있는데 이것들도 분자량이 몇만까지만 측정됩니다. 뭐 대강의에서 차차 배우게 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그래서 점도를 통해서 분자량 분포와 분자량을 짐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질의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가공 조건을 최적화해야겠죠. 제가 말씀드린 뭐 마이크로미터의 그러한 세밀성을 가진 뭐 프라모델 이런 것들을 제작하려면 이런 가공 조건을 최적화하지 않으면 그런 고급 프라모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프라모델을 만드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대기업들이 많아요. 영세한 기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요. 고분자, 그리고 최종 제품의 물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분자 설계부터 유명학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어, 분자의 구조가 어, 고분자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 미치는 가공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고분자 분자를 너무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면 점도가 너무 높아져서 가공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뭐 일부러 플렉서블한 것들을 넣어서 점도를 떨어뜨려야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 디자인 때부터 유변학적 영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지 가공이 될 것이고 가공이 돼야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을 설계하더라도 가공 조건에 맞지 않도록 분자가 설계되면 어,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변학적 물성을 잘 예측해서 분자 설계 때부터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 만약에 임시방편도 있습니다. 고분자 가공 때 플라스티사이저 같은 것들을 좀 섞어줌으로써 점도를 떨어뜨려서 가공을 억지로 시켜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최종 상품의 기계적 물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공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공을 얼마나 잘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하는 툴이 유변학이기 때문에 어, 유변학은 가공 공정의 가장 펀더멘탈로서 가공의 실패, 치수 안정성이라든지 최종 상품의 어, 기계적 물성은 유변학을 통해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은 무엇이냐? 거창한 말로 분자 사슬을 공간적으로 재배치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재는 뭐 칩, 비드, 파우더 형태의 고체 상태인데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흐를 수 있는 유체로 만들어야겠죠. 열에 녹이는 멜트, 그리고 용액에 용해시키는 용액 솔루션이 있고요. 용액과 용융, 멜트와 용액 솔루션은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입니다. 얘네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별점이 다 없어져서 무정형의 아몰포스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 제가 표시해 뒀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멜트 솔루션이고 얘네들은 완전히 아몰포스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완전히 호모지니어스 균질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심분리를 되면 원심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비균질계는 젤레이션과 디스펄션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젤화와 분산이 있는데 젤은 용해되는 게 아니라 흡수해서 3차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매를 흡수해서 부푼 형태라서 녹아 있지 않죠. 그리고 분산은 용매에 녹지 않는 솔러블하지 않는 또 다른 유체나 고체가 미소 입자, 마이크로나 나노 상태로 분산된 형태를 말합니다. 고체 입자가 떠다니는 것을 서스펜전이라고 하고 액체 입자가 떠다니는 것을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전의 대표적인 예는 커피고요. 에멀전의 대표적인 예는 비눗물과 우유가 대표적인데, 이런 디스퍼션 상태와 젤 상태는 아, 이 상태들은 원심 분리를 돌리면 층이 나눠지죠.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거와 헤테로지니어스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험실 내서 분간하는 거는 좋은 툴이 원심 분리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 상품은 이렇게 뭐 결국 커피도 가공이 가능하죠. 관을 따라 흐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모지니어스 하든지 안 하든지를 유체 상태로 만들면 헤테로지니어스한 상태로 만들던 유체로 만들면 최종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가공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원하는 형태로 만들 텐데 원하는 형태라 하면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뭐 크기도 있을 수 있는데 분자적인 관점에서는 배향과 그래니가 쌀알이란 뜻인데 결정을 쌀알이란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와 배양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종 상품은 배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좋아지는데 길이 방향으로, 즉 당기는 방향으로 분자가 나란히 서 있을 때 가장 좋은 물성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분자가 길이 방향으로 놓이면은 CC 본드를 끊어내는 게 결국 파괴시킬 수 있는 건데 CC 본드가 단단하잖아요. 분자와 분자 사이는 쉽게 끊어지지만 CC 본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체인 사슬들이 코밸런트 본드들이 당기는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배열하는 걸 배향이라 그러고 오리엔테이션이라 하고요. 그리고 결정이 잘 만들어져야겠죠. 결정이 작고 그 다음에 크기들의 분포가 균이라고 크리스탈리니티 결정의 양이 많아져야지 좋은 결정화도가 좋은 물성을 나타낼 텐데 배향은 결국 당기는 얼마나 소재를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당길 수가 있느냐에 따라 배양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점도가 적당해야 많이 당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정도 shear induced crystallization이라고 해서 이 고분자는 결정은 열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외부의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도 결정화 속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결정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스트레스를 많이 줘야 합니다. 외부 스트레스를 많이 주냐 안 주냐는 결국 또 유체 흐름에 영향을 받고 결국은 유변학적 물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그리고 고분자는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넘어갔는데 식는 속도, 가공 시 온도가 식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식는 속도가 느릴수록 결정화도가 높아지고 식는 속도가 빠를수록 결정화가 떨어지죠. 결국 가공 조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고분자 가공 시 압력과 온도가 왜 중요하냐? 결정성 고분자와 무정형 고분자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둘 다 유리전이 온도에서 부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멜팅 템퍼레이처를 가집니다. 녹는 점이라고 하는데 녹는 점은 결정이 녹는 온도를 말하고요. 결정성 고분자는 녹는 점에서 이 TG 유리 전이 온도보다 훨씬 높은 퀀텀 점프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는데 결국 유리 전이 온도와 멜팅 템퍼레이처 녹는점 모두에서 부피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데 나중에 사출물에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면 마이크로 그러한 사출물에 치수 안정성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사출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피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부피 수축이 일어난 다음에 압력을 더 줘서 더 많은 양을 밀어 넣어서 억지로 넣어야지 그 부피 감충분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꽉 채워지겠죠. 그리고 온도 역시 온도 변화가 우리 원하는 대로 엔지니어링 되어야지 이러한 부피 변화를 감소할 수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공 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가공에는 물리적 변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는 것과 아니면 용해, 그리고 용융의 영향만 받는 거를 피지컬 변화에 의한 가공이고요. 추후 얘기해 드리겠지만 사출, 인젝션이 있고 익스트루더, 압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컬 리액션은 예를 들면 단량체를 넣으면서 단량체가 고분자화되는 동시에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 아니면 각 배양과 결정을 제어하는 가공을 화학 반응을 기반으로 한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과 물리 반응 동시에 일어나는 예가 RIM이라고 해서 리액션 인젝션 몰딩이라고 그래서 두 반응물 A와 B를 동시에 인젝션해서 반응물 C를 만들면서 동시에 원하는 형태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을 RI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분자 유체의 유변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분자량 측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통에다가 열을 가하고 밑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고분자가 그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물 같은 점도가 낮은 액체는 쭉쭉 흘러내릴 테고 높은 끈적끈적한 애들은 조금씩 나오겠죠.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흘러내리느냐를 측정해서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멜트 플로우라고 해서 MI, 멜트 인덱스 혹은 멜트 플로우 인덱스 MFI라는 장비를 이용합니다. 대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방법이 브룩필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러한 심들이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서 점도가 높은 회전이 제한되겠죠. 이게 약 뭐랑 비슷하냐면 그 가정용 믹서랑 비슷한 건데 이 믹서의 중간이 회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냐 못하냐에 따라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용액이나 서스펜전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요리사들이 쓰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브룩필드 점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연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건데 이 로테이셔널 혹은 오실레이팅 레오미터라고 하는데 멜트와 솔루션 모든 것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사이에 액체를 넣고요. 이 디스크가 비벼주는 형태로 중간에 점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손실 이런 점탄석적인 특성까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캐필러리 레오미터는 이 모세관을 흘러가는 고분자의 점성과 점탄성을 측정합니다. 아까 MI랑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더 고차원적인 걸로 점탄성까지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캐필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로테이셔널 레오미터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더 높은 속도에서의 점탄성과 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좀 더 사용은 제한적인데 아까 말한 로테이셔널과 캐필러리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더 넓은 범위에 낮은 시어부터 높은 시어, 낮은 속도부터 높은 속도의 유체의 점탄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토크 레오미터 같은 경우에는 압출기에 앞에 이제 점탄성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 장점은 압출기의 가공 조건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압출 조건을 잡는 데 매우 유리한 장비입니다. 그러면 가공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건 압출이라고 그래서 익스트루더입니다. 중간에 이 호퍼를 통해서 이 고분자 펠렛을 집어넣고 펠렛을 집어넣으면 쌀알을 넣으면 중간에 열을 가하고요. 히터에서 열을 가하고요. 이 중간에 있는 이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고분자 멜트를 밀어냅니다. 가래떡처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연속적으로 고분자 가래떡이 나올 텐데 중간에 구멍을 뚫어 중간에 O자 모양의 그 다이를 이용한다면 튜브가 만들어질 거고 그냥 중간이 없이 그냥 가래떡처럼 나오면은 더 잡아당기면 섬유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O자로 만들고 중간 사이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빨대 모양에서 중간에 불어넣으면 이 빨대가 부풀어 오르겠죠. 그러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서 이 풍선감처럼 부풀어 오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풍선감처럼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필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아래 보이는 거는 이제 인젝션 몰딩인데요. 인젝션 몰딩은 이 끝에 붕어빵 같은 틀이 있습니다. 금형이 있는데 여기에 주사기로 고분자 용융 멜트를 밀어내서 이 몰드에 채우는 방식으로 붕어빵 틀입니다. 그걸 사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출과 사출을 구분한다면 압출은 연속적으로 가래떡이 계속 나오는 거고 사출은 하나씩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고요. 단순 파이프는 빨대, 그 다음에 풍선껌처럼 불어서 비닐봉투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금형이 필요 없습니다. 가래떡이 대표적인 예고요. 뭐 면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고 복잡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고분자 멜트가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붕어빵과 비슷할 텐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붕어빵은 좀 점도 높은 애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찍어내는데 프라모델 같은 디테일한 것들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점도가 낮아야겠죠. 그런 면에서 주사기 같은 걸로 낮은 점도를 밀어내는 측면에 있어서 붕어빵보다는 점도가 높은 걸 준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압출은 그래서 용륜태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야지 면발을 뽑을 수가 있겠죠. 쭉 잡아당기는데 점도가 낮으면 뚝뚝 끊어지겠죠. 그래서 잡아당기는 거를 버텨야 되고 중간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풍선껌처럼 만드는 거를 버틸 수 있는 점도가 필요할 거고 인젝션을 하려면 점도가 낮을수록 빨리 쏠 수 있어서 많이 찍어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단위 시간에 많은 상품을 찍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 사이즈의 디테일한 것들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야 될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한 압출 방법 중에서 이런 O자 모양의 그런 다이로 익스트루전 압출을 하고 중간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필름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출도 아니고 사출도 아닌 방법인데 최근에 금형이 필요 없이 3차원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3D 프린팅이죠. 인젝션처럼 이렇게 밀어내면서 그 노즐이 움직이면서 원하는 형태의 3차원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인데 최근 3D 프린팅이 각광받고 있는데 유변학적 물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차원적 구조를 만들려면 가공 조건을 잡는 데 있어서 유변학이 중요하다. 최근에 새로운 3D 프린팅은 사출도 아니고 압출도 아닌 새로운 가공 방식인데 그것도 유변학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잉크젯이라고 해서 전자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공 방식에서도 잉크젯 같은 방식에서도 유변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섬유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도 멜 드라잉,
드라이 스피닝, 멜트 스피닝, 그다음 웨트 스피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이 스피닝은 용융이나 용액을 대기 중으로 쏘아내서 식히거나 아니면 용매를 날려보내면서 섬유를 만드는 방법을 말하고요. 웨트 스피닝은 욕조에 용매를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욕조에 고분자 용액을 쏘아내면 이 욕조 안에 있는 용매는 고분자를 녹일 수 없지만 고분자를 녹인 그 용매를 흡수해서 뺏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공정 조건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유 같은 경우는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서 섬유의 물성이 더 증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결정화 속도는 식히는 속도, 드라잉 스피닝에서 식히는 속도, 그리고 웨트 스피닝에서 용매를 뺏어내는 속도가 결정화 속도와 배양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건을 잡기 위해선 유배물성 측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웨트 스피닝과 드라이 스피닝의 조건을 잡는 것, 그리고 드라이 스피닝의 조건을 잡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섬유 제조 방식은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하는데 스틸레넷이라는 이러한 바늘 끝에다가 고분자 용액을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바늘 끝과 컬렉터에 전기장을 주면 전기장 인력에 의해서 고분자 용액이 컬렉터로 날아가게 되고 용매는 자연스럽게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섬유가 쌓이게 되고 부직포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번 강의 앞단에서 말씀드렸는데 원자재, 원소재, 가공, 최종 산물 이 삼각형에서 이 최종 산물의 최종 산물의 유변물성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예측하고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컵과 필름과 같은 고전적인 소재도 있겠지만 최근 유변물성 측정이 매우 중요한 최종 상품이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소재가 한 예인데요. 우리 몸은 피부와 같은 당기는 점탄성 소재입니다. 젤리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바이오메디컬 치료용으로 쓰이기 위한 스캐폴드, 하이드로젤 스캐폴드라든지 아니면 패치, 피부에 붙이는 패치,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인체와 유사한 점탄성 특성을 지녀야지 편안하게 쓸 수 있고 몸에 들어갔을 적에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부서지지 않겠죠. 그러면 바이오메디컬 소재를 개발하고 나서 최종 그 프로덕의 점탄성을 측정해서 인체와 유사한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신소재 개발에 있어서 물성 연구에 이 유변물성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소재 개발 분야는 자가치유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라든지 엑스맨을 보면 히어로가 총을 맞거나 칼에 찔리더라도 상처를 회복하는데요. 이러한 소재를 자가치유 소재라고 하는데 자가치유 소재로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나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든다면 내구성이 매우 좋아질 거고 항상 새 것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겠죠. 폴더폰 같은 경우에 아무리 접었다 펴도 원래 형태를 유지한다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데 여기 나오는 터미네이터의 그 액체 로봇 같은 경우에 치료할 때 액체처럼 흘러서 이 상처난 부위를 메꾸는데 유체처럼 흐르는 거죠. 결국 이 셀프 힐링, 자가치유 현상이라는 거는 유변물성입니다. 그래서 자가치유를 개발함에 있어서 유변물성을 측정해서 얘가 자가치유가 잘 되는 물질이나 안 되는 거라는 걸 평가하는 것도 유변물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정의하면 여러분들이 개발한 소재나 아니면 어떤
언론의 미지의 시료를 받았는데 이 고분자 소재의 고분자의 분자량이라든지 분자량 분포를 기기 분석하는 입장에서 유변학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든 소재와 어떤 미지의 시료를 가공을 할 때 가공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유변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 개발한 신소재가 자가치유 소재의 특성을 지니는지 아니면 바이오 소재로서 적합한지를 기계적인 측면에서 좋은지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유변학을 배워야 한다고 오늘 왜 유변학을 배워야 하는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